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 상반기 시중은행 가계대출액이 100조 원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상장 당일 400% 상승, 이른바 따따블이 가능해지면서 공모주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대여급 기업들도 상장 준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주가 변동성 위험에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정부가 앞으로 3년간 중소기업 대책의 기초가 될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무명의 수출용사를 발굴하고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혁파한다는 계획입니다. 경동나비엔이 중남미 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온수기의 내구성과 위생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혁신 기술을 도입해 시장 공략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올해 상반기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10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50%가 넘게 급증했는데요. 이 같은 증가세가 굳어지는 분위기여서 가계와 은행의 건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상반기 신규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은행관에 따르면 신한하나우리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취급액은 총 95조 1,579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55.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건 주택담보대출. 올 상반기에만 전세대출을 포함해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약 84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60%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신규 가계대출 규모는 19조 원가량 되는데 이 중 주담대 규모가 16조 원 이상이었습니다. 이는 주담대 금리가 최근 연 3%대까지 떨어지면서 차주들의 부담이 낮아졌고 여기에 최근 금리 인상 국면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기대감도 대출 수요를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6월 신규 가계대출 규모는 19조 2,694억 원으로 월별 기준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대출 증가세가 기존 대출 상환 속도를 넘어서면서 가계대출 잔액도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지난 5월 17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뒤 지난달 6,332억 원이 늘어 증가폭이 확대됐습니다. 여기에 높아지는 은행들의 연체율까지 감안하면 앞으로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체율이 은행 같은 경우에 1%만 넘게 문제가 됩니다. 계속 만기 상환을 만기 연장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안 보이는데 우리 시스템이 올 수가 있어요. DSR에 맞게 그 대출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 되어야 할 거예요. 가계부채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대출 증가세가 뚜렷해진다면 금융 불균형 현상과 대출 부실이 확산될 수 있어 리스크 관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블록체인 시장이 커지면서 기업들도 암호화폐인 가상자산을 활용해 수익을 얻는 규모가 커지고 있죠. 하지만 관련 회계 기준이 없다 보니 실적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회계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김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2년 전 매출 5,600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한 게임 회사 위메이드.
자사 가상자산인 위믹스를 팔아 얻은 수익 2,200여억 원을 모두 매출로 잡았던 건데 이후 이를 매출로 볼 수 없다는 외부 감사인 판단이 나오면서 결국 위메이드는 실적을 정정 공시했습니다. 가상자산 매각에 따른 수익을 언제로 인식할지에 대한 회계 기준이 명확히 없다 보니 일어난 일. 이런 문제를 손보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오늘 가상자산 회계 처리 감독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가상자산 발행자인 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고객에게 매각할 경우 수행 의무를 모두 이행한 뒤, 즉 매각 절차를 마친 뒤에야 수익으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상자산 이전, 플랫폼 구현, 플랫폼 내에서 발행자의 재화 용역 이전 등 의무를 완료하기 전 회사가 대가를 수령했다면 이는 부채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회사가 가상자산을 이용해 회사 가치를 부풀리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석 공시도 의무화됩니다. 가상자산 발행사는 자사가 개발 발행한 가상자산의 수량과 특성을 포함해 현재까지 사업 이행 경과 등 모든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이 맡긴 가상자산의 물량과 시장 가치 등의 정보를 가상자산별로 공시해야 합니다. 또 투자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장회사는 재무제표에 인식한 장부 금액과 시장 가치 정보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한편 회계 처리 기준 마련이 가상자산 자체가 가진 변동성이나 불확실성을 줄이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도 금융당국은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올해 상반기 해외 건설 수주 실적이 크게 증가했지만 대형 건설사와 중소건설사 간 격차가 큰 모습입니다.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맞서 해외를 공략하는 대형 건설사들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포트폴리오가 부족한 중소건설사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형 건설사들은 일찍이 해외 수주에 뛰어들었지만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사들은 탈출 전략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외 건설 수주 규모는 173억 달러로 최근 5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중소건설기업의 수주액은 9억 7천만 달러로 전체 해외 건설 수주의 5.6%를 차지했습니다. 증가세도 전체 해외 건설 수주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4% 증가할 때 중소건설기업은 2%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중소기업의 해외 수주는 지난 202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비중이 적습니다. 2020년 12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21년엔 13억 달러, 지난해엔 1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사업 규모가 큰 중남미 국가에 들어가기엔 여력이 부족하다 보니 소규모 물량이 많은 유럽과 아시아권을 선택하는 것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대형 건설사와 비교해서 해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내부적 인프라나 여건이 부족합니다. 리스크도 그만큼 크고 미수금 관련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에서 일할 전문 인력을 수급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중견 건설사의 경우 틈새를 노려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기도 합니다. 반도건설은 지난달 미국 LA에서 주상복합 아파트 더보라 3170을 준공했고 지난 19일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와 도시개발사업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보건설도 지난 2월 국내 건설사 처음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233만 5천 달러의 데이터 센터 건축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국토부는 우리 건설 산업의 해외 수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건설사의 비중이 지금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보고 해외 건설협회와 함께 중소기업 수주 지원센터를 통해 시장 개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상장 당일 상승률 400%를 기록하는 따따블이 가능해지면서 공모주 시장의 흥행 열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모 시장이 활기를 띠며 중소형주는 물론 대여급 기업들도 상장 준비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시세 차익을 노린 단타 투자자가 몰려들면서 주가 변동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증권부 최민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26일부터 공모주 첫날
가격 제한 범위를 따따블로 넓히는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최근에 상장한 기업들의 주가 추이는 좀 어떻습니까? 네,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됐죠.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 업무 규정 시행 세칙 개정을 통해 신규 상장 종목의 가격 제한폭을 기존의 260%에서 최대 40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에 최근 상장한 4개 공모주들의 첫날 종가는 공모가 대비 평균 123.7% 상승했는데요. 특히 첫 번째 상장 주자였던 CQ세는 무려 200% 넘게 주가가 뛰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주자였던 이노시뮬레이션과 알맥도 상장 첫날 각각 99%, 133.3%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다만 이러한 높은 성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400%가 상승하는 이른바 따따블이 성공한 기업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투자자들은 과연 어떤 기업들이 이 따따블의 첫 주인공이 될지 관심이 쏠릴 것 같은데요. 7월에는 어떤 기업들이 좀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이른바 따따블이 성공할 기업은 어디인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또 기업들 또한 기대가 높은 상황인데요. 오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을 위해 이달 안으로 공모주 청약 일정을 잡은 기업은 총 14개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에는 6건이었던 것에 비해 2배가량 증가한 수치인데요. 현재 투자자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거는 필에너지와 파두입니다. 최근 일반 청약을 진행했던 필에너지는 증거금 16조가량을 끌어들이며 투자자들의 정말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오는 14일 금요일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기대도 큰 상황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파두입니다. 파두는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입니다. 현재 희망 공모가는 26,000원에서 31,000원으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상단 기준으로 집계를 해봤을 때 시가총액은 최대 1조 5천억 원으로 가까운 상태입니다. 이외에 센서뷰, 와이레, 뷰티스킨 등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최근 IPO 시장에서는 대여급을 찾아보기가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 IPO 시장에서 활기를 찾으면서 대여급들도 상장 준비에 나서고 있다고요? 네, 사실 중소형사들은 자금이 급했던 만큼 상장을 빨리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여급 기업들은 상황이 조금 달랐는데요.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시장 상황에 맞춰 상장을 하겠다라면서 상장 일정을 미뤄왔기 때문입니다. 하반기에는 SK 에코플랜트, SDI, 서울보증보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두산 로보티스 등 대여급 종목들이 상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SK 에코플랜트는 몸값이 5에서 6조 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도 큰 상황입니다. 네, 다만 업계에서는 공모주 시장의 변동성 및 대여급 공모주를 주의하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는데 자세히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400% 되면 너무 좋겠지만 이 수치가 쉽사리 되기 힘든 수치입니다. 현재 공모주들이 상장 첫날 100에서 200%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투자자분들이 이거 좀 쉬운 거 아니야? 200% 가라, 300% 가라 이렇게 하면서 좀 투기성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른바 돈 넣고 돈 먹기의 상황이 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에 업계에서도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장 당일 높은 수익률을 냈던 공모주들이 차익 실현 매물로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한 건데요. 실제 상장 첫날 200% 넘게 급등했던 CQ세는 오늘 종가 비교에 무려 40% 넘게 떨어졌습니다. 더불어 지금까지는 중소형주들이 강세를 보였지만 대여가 나타나게 되면은 시중의 자금들이 중소형주보다는 대여 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블랙홀처럼 자금을 빨아들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철한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가격 변동폭 확대 이후 대여급 종목이 신규 상장될 경우 회전율 상승, 또 거래대금 쏠림 현상으로 인해 시장 전체의 수급 블랙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공모주 시장의 현황과 주의점까지 증권부 최민정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가 간접 수출 중소기업인 무명의 수출용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속도를 냅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규제 대못을 뽑고 해외 무대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게 돕는다는 계획인데요. 윤혜림 기자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3년간 중소기업과 벤처 스타트업, 소상공인 대책을 좌우할 밑그림 중소기업 육성종합계획을 내놨습니다.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을 공동으로 육성하여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딥테크 분야 팁스 프로그램 확대, 취업 연계 등을 통해 벤처 스타트업 육성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수출 인큐베이터를 투자와 금융, 기술 등을 종합 지원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로 개편해 해외 중소기업 거점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분산된 수출기업 지정제도는 글로벌 강소기업 플러스 프로젝트로 통합됩니다. 선정기업은 최대 1억 원의 수출 바우처를 지원하고 시중은행, 정책금융 금리보증료 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간접 수출 중소기업인 무명의 수출 용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특히 창업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에 집중합니다. 첨단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겁니다. 여기에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와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를 올해 8조 6천억 원까지 확대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업가용 소상공인을 라이콘으로 브랜드화해 육성하고 콘텐츠 개발 역량이 우수한 창의 인재를 발굴하는 데도 발벗고 나서기로 했습니다. 중기부는 신산업 발달에 걸림돌이 되는 나홀로 규제나 골목 규제 등 테마별 규제를 발굴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보일러 회사가 열대기후 나라에 진출하는 독특한 행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더운 나라에 보일러를 팔 수 있을까 좀 의아하기도 한데요. 보일러 대신 고정관념을 깬 혁신 온수기로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스테인리스 열교환기를 적용해 내구성과 위생을 강화하고 풍량 센서를 적용한 온수기. 풍량 센서를 통해 배출되는 공기량과 공급되는 가스량의 비율을 자동으로 맞추는 겁니다. 경동 나비엔이 이 같은 혁신 기술을 앞세워 멕시코를 넘어 중남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남미 지역은 온수를 만들 때 실내 공기를 연소하는 자연 배기식 제품을 주로 사용하는데 사용 환경인 높은 해발 고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안전성이 떨어지는 점을 보완했습니다. 난방이 필요 없는 더운 지역에서도 따뜻한 물이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해 지리적 특성에 맞는 온수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동나비에는 일반 온수기 제품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이후 열을 재활용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콘덴싱 온수기의 판매 비율을 높인다는 전략입니다. 북미 시장에서 콘덴싱 기술을 기반으로 친환경 시장을 새로 열었듯이 멕시코에서도 저가 중심으로 형성된 일반 온수기 시장에서 고객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프리미엄 제품으로 시장을 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동나비에는 콘덴싱 온수기로 미국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칠레에서는 별도의 법인 없이 일반 온수기 시장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중남미 이외에도 호주 시장 진출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 경동나비에는 전체 매출의 67% 이상이 해외에서 나오는 만큼 수출국을 더욱 다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트위터 대항마로 떠오른 스레드가 출시 5일 만에 가입자 수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트렌드에 민감한 유통가에선 발빠르게 스레드 계정을 만들고 통통 튀는 마케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나도 스며들 수 있을까? 스팔 요청 손가락 쥐나게 확인 중이다. 한 식품 기업의 스레드 계정에서 볼 수 있는 문구입니다. 스레드는 500자 이내의 짧은 글로 소통하는 소셜미디어로 트위터의 대항마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만 있으면 쉽게 로그인할 수 있다는 장점에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 스레드의 가입자 수는 서비스 출시 5일 만에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역대 앱 서비스 중 가장 빠른 기록입니다. 챗 GPT는 출시 2달, 틱톡은 9개월, 인스타그램은 2년 반 만에 가입자 수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트렌드에 민감한 유통가에선 계정을 만들고 게시물을 올리는 등 스레드를 통한 마케팅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빙그레와 농심 등 식품업계는 스레드 계정을 개설했으며 롯데 웰푸드는 개인 SNS처럼 자유로운 형식의 글을 올리며 소비자와 접점을 늘리고 있습니다. 해외 소비자들을 겨냥해 스레드 활동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불닭볶음면으로 해외 수출에 날개를 단 삼양식품은 스레드 활동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브랜드 혹은 나한테 친숙한 브랜드에서 구매가 결정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NS 활동 같은 것들이나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타 업종에 비해서는 좀 두드러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올리브영은 소통을 강조한 게시물 3개를 연달아 올리며 활발한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구리와 주석을 합금해 만든 방자육이 조선시대 임금님 수라상에 올린 노수저도 같은 성분으로 살균 효과와 미네랄 성분이 생성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이런 전통 문화가 점점 설당을 잃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명맥을 묵묵히 잇고 있는 장인을 신홍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6년 전 전북 무주에서 열린 세계 태권도 대회에서 세계인들에게 선보인 방자육이 좌종의 소리입니다. 책상이나 탁자에 올려놓게 만든 자명종인 좌종은 수천 년 내려온 우리말의 합금술 솜씨로 탄생된 명물입니다. 당시 16개의 좌종을 무료 대여해준 방자육이 장인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보유자인 이종덕 명장. 하지만 이젠 정읍과 익산의 공장문을 닫아야 할 판입니다. 인간문화재 등록 13년째를 맞았지만 경영난이 지속돼 40여 년 위기를 걸어온 발자취가 무색해지는 상황. 이런 경영난은 청탁금지법이 제정되면서 혹독한 시련으로 다가온 지 오래입니다. 김영란법 제정되기 이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10% 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은 한 3%, 5%밖에 안 되는 매출로 이건 법이 없어지든 공해가 없어지든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예. 국가 지원은커녕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한 체계가 전무한 것도 문제입니다. 여기에 공예품이나 미술품 등을 찾는 이도 없어져 이제 기댈 힘도 버겁습니다. 국가가 일정 부분 이렇게 지원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한때는 국가가 좀 잘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흉내만 내다가 아예 니들 스스로 살아 이런 식으로 우리의 것이 뭐 소중한 것이야 말은 그렇게 해놓고. 방자육이와 같은 방법으로 만드는 꽹과리나 진 같은 것을 판매하며 그나마 연명해왔지만 값싼 중국산에 밀려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는 이런 전통문화의 자산을 가진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전국 2번째로 많은 80여 명이나 됩니다. 하지만 전통문화 보존이란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없어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단순히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무형문화재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모든 방안을 지원하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중한 무형유산들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길은 먼 길인가? 우리 것을 지키자는 전통문화 예술계의 목소리가 메아리 쳐옵니다. 서울경제TV 호남 신홍관입니다. 오늘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 제3차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노동계는 11,540원, 경영계는 9,720원을 제시했습니다. 통계청이 우리나라 25세에서 49세 남성의 결혼 건수를 조사한 결과 절반 가까이가 독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은 3명 중 1명이 미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연금소득 대체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권고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들의 연금소득 대체율은 47%로 OECD 권고치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입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한국전력은 7월 전기요금 청구서부터 TV 수신료를 분리징수 안내문으로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서울입니다. 인천, 경기와 강원 내륙, 일부 충남, 남부지방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많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충청권과 전라권, 경북에는 30에서 60, 많은 곳은 120mm 이상 비가 오겠고
수도권과 강원 영서, 경남은 20에서 40, 많게는 80mm 이상 비가 오겠습니다. 강원 영동은 10에서 30, 50mm 이상이 예상되는데요. 특히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내일 오전까지 시간당 30에서 7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는 비 없이 하늘 계속 흐린 가운데 전국에 내리는 비는 내일 오전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다만 오후에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한편 대기순환이 원활해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과 대전 24도, 춘천 23도로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수원 29도, 세종 30도, 춘천은 28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의 아침 기온 속초와 강릉 24도 보이겠습니다. 낮에는 울진 28도, 속초와 강릉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와 대구 25도, 제주 26도로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제주 32도, 부산 28도, 광주는 30도가 되겠습니다. 내일 전해상 흐린 가운데 남해는 비가 내리다 개겠습니다. 물결은 서해 3m, 동해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이번 주 전국적으로 비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